영국의 지리학자 이사벨라 버드 비숍은 1894년부터 97년까지 조선을 4번 답사한 뒤 이 책을 썼다. 100여 년 전 서양인의 눈으로 본 조선의 모습은 어땠을까? 한국의 문학, 교육체계, 조상 숭배, 문화, 사유 양식은 매우 중국적이다. 중국의 패러디인 이곳에 서양 문명의 효모가 발효되기 시작했다. 이는 외국인이 한국 문화를 접하고 받는 느낌일 수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던지는 우리 문화에 대한 의문이기도 하다. 1500년 전 이 땅에 꽃핀 고구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의 생각을 읽는다. 스스로를 천손의 후예라 생각한 고구려인들은 태양 속 삼조고를 통해 그들의 자신감을 표현했다. 중원 문명의 심장부 황하. 5000년 전 이곳에서 꽃핀 신석기 시대 문명 속에서 최초의 삼조고가 등장한다. 무엇이 삼조고를 만든 것일까? 시대가 흐름에 따라 중원의 삼조고는 다리가 셋에서 둘로 변하며 그 의미도 퇴색된다. 태양 속에 까마귀가 있긴 있는데 삼족에 가지고 있는 삼수의 상징성이 사라지고 这个鸟它可以双数，可以三数，它只要是和太阳在一起，人们就知道它是个日鸟，太阳鸟。但可能到后来，比如说特别到了朝鲜的先民，他们对这个东西比较重视。 5000년 전 이미 중원에서 발견된 삼조고. 그러나 중국의 유물 속에서 삼조고가 가진 숫자 3의 상징은 사라진다. 고구려는 왜 3이라는 숫자를 되살린 걸까? 우리 민족의 정신을 풀기 위한 암호 삼조고를 추적해본다. 시간을 열고 과거로 통하는 문, 우리를 또 다른 우주로 이끈다. 1500년 전 이 땅에 살아온 고대인의 무덤 속에서 그들이 꿈꾸던 세계와 마주한다. 고구려인들이 죽음 뒤에 이르는 세상. 사방은 신령스러운 동물들이 보호하고 태양이 그들을 굽어 살핀다. 바로 그 속에 삼조고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긴다. 왜 까마귀의 다리를 굳이 3개로 그린 것일까? 그게 아마 일반인들도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왜 다리가 3개인가? 이게 기형인가? 초기에 삼조고를 연구하는 대부분의 중국 학자들은 그걸 음양론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들이 한대 화상석에서 쉽게 발견되기 때문에, 그래서 음양의 논리에 의하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짝수 2, 4, 6, 8, 10 짝수는 음수라 그럽니다. 땅을 상징하는. 그다음에 1, 3, 5, 7, 9로 가는 그 기수, 홀수는 천수 혹은 하늘의 수이고 양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태양의 삼조고에 보이는 다리 셋을 그 춘추 원명포라든지 여러 그 회남자라든지 산해경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보면 그 양수인 3의 상징으로서 다리를 3개 그렸다.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지금도 통용되는 해석 방법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음양론이 나오기 이전에도 이미 정리되기 훨씬 이전에 신석기 시대에도 이미 삼조고가 나오고, 넘실대는 황토물은 인류 문명의 탯줄이다. 지금으로부터 7000여 년 전 이곳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떠돌이 생활을 하던 인류가 강가의 비옥한 땅에다 곡식을 심고 돌을 갈아 연장을 만들었다. 이른바 황하 문명이 탄생한 것이다.
신석기 시대의 기억을 쫓아 섬서성 서안시 반파 유적지를 찾았다. 기원전 5000년에서 4000년 즈음에 형성된 주거단지로 1951년 발견 당시 학계의 비상한 주목을 끌었다.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문명에 비견되는 고급 신석기 문화가 중원 지역에도 존재했다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발상지로 황하가 부상했다.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과 유적지를 보존한 반파 유적 박물관. 유물은 수천 년 전의 기억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반파 유적에서 발견된 수많은 질그릇. 붉은 빛의 도기에 문양을 그리고 색을 칠한 것으로 채도라 불린다. 그림은 옛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길을 터준다. 신석기인들은 그들이 사용한 그릇에다 해학과 미적 감각을 한껏 뽐냈다. 대표적인 것으로 물고기 사람, 어인 무늬가 있다. 이 무늬를 통해 이곳의 신석기인들의 어로 생활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기호체계처럼 단순한 그림들. 이 중에는 새 문양도 발견되는데 투박하지만 가벼운 필치가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것 같다. 그리고 다리 셋의 검은 새 삼조고를 발견했다. 여러 유적에서 발견된 것도 마찬가지. 이처럼 새의 다리를 세 개로 그린 이유는 뭘까? 就为什么它叫三足，确实没有任何材料说明它为什么三个足，确实没有这个说明。这个现在就没有什么文献材料。这个关于这个阳数了，它为什么不是1，不是5，不是7， 1、3、5、7、9都是阳数，它为什么就三足？他就说把那个，我觉得他那个光讲这个，纯粹是阳数。就是这个鸟，它可以双足，可以三足，它只要是跟太阳在一起，人们就知道它是这个日鸟，是太阳鸟。就现在用的说，就是说那个阳朔的那个三足，它究竟是不是我们后来说的那个三足乌，也都不一定。它三足可能仅仅是当时画的一个装饰。 중원의 뿌리가 된 황하 문명의 심장에서 만난 삼조고. 과연 신석기인들은 아무 의미 없이 삼조고를 그렸던 걸까? 더군다나 시간이 지나면서 삼조고는 그 원형에서 멀어져 갔다. 그렇다면 중국인들에게 3이란 숫자는 별다른 의미가 없었던 것은 아닐까? 중원 지역에서는 사실은 가장 이른 시기에 삼조고 형상이 보입니다. 앙소문화 지역에서 보이는데 그 뒤로 상주를 거쳐서 한대의 꽃을 피고 한나라 이후에는 거의 사라집니다. 그 주맥이 다시 고구려로 넘어가서 한반도로 이어져서 일본으로 연결되는데 그 중원 지역에서 왜 삼조고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들은 그 삼조고가 가지고 있었던 유목문화의 관련성 그리고 북방 민족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그 신성한 수로세의 삶과 구와 같은 그런 문화적인 이질감도 크게 작용을 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유물은 그 제작 시기와 운명을 같이 한다. 중원 지역에서 발생했다던 삼조고는 시대가 지날수록 그 형태가 변하거나 점점 의미를 상실했고 결국 중원에서 종적을 감춰버렸다. 그렇게 사라져버린 줄 알았던 삼조고가 고구려에서 왜 이처럼 화려하게 부활했던 걸까? 역사는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울이다. 참된 역사 교육이야말로 내일을 바라보는 안목을 기르게 한다. 삼조고를 상징물로 내세운 국학원. 한국 고유의 역사와 문화, 풍속 등을 연구하여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는 민간 역사 연구기관이다. 그런데 삼조고가 국학원의 상징물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의 로고를 뭔가로 선정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뿌리가 되는 정신이 천지인 사상이고 홍익인간 사상인데 그 천지인 사상이 가장 잘 나타낸 심볼이 바로 삼조고구나. 그래서 하늘과 땅과 사람이 세 개의 다리로 표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의 메시지를 땅과 사람에게 전해주는 전령으로서 새라는 토템을 활용한 것이 우리 조상들의 고유 문화였구나 생각을 하면서 삼조고를 로고로 삼고 그 정신이 천지인 정신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과연 삼조고의 세 다리를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우리 민족에게 삼은 어떤 의미이길래 까마귀를 신적인 존재로 변화시킨 걸까? 삼조고 그러면 일단 다리가 세 개인데요. 특히 각조청에서 드러난다시피 날개의 두 개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뿔이 달려 있거든요. 이것을 주목하지 않는데 이것은 위에서부터 시작하면 1과 2와 3으로 되는 것이고요. 다리부터 시작하게 되면 3에서 2를 거쳐서 2로 건너가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3의 논리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단군 신화인데요. 삼국유사에 기록된 단군 신화를 살펴보자. 이곳에는 과연 숫자 3이 자주 등장한다. 환인과 환웅이 살던 삼위산. 환인은 아들 환웅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천부인 도장 3개를 주었고 부하 3,000명을 데리고 신단수로 내려왔으며 풍백, 우사, 운사 등 삼신을 거느렸다. 이렇듯 숫자 3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민족의 기원을 밝히는 건국신화 속에 숫자 3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가장 중요한 민속은 사실은 삼신신앙입니다. 제 대표적인 예로 아기를 낳았을 때 삼신 할머니가 점지했다 그럽니다. 그 삼신은 우리에게 굉장한 생명 탄생의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기 엄마가 371이 21일, 다시 371 근기라고 하는 근기를 행하는 그 삶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한국 사람들이 태어나고 또 자기가 아기가 21일 동안 클 때까지 삼신 할머니의 점지와 삼신 할머니의 도움으로 큰다고 한다는 얘기는 우리의 생명사상과 삶이 직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삶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우리들의 무의식적 세계 또 집단 무의식 속에서 우리 가슴 속에 삶이 각인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삶을 사랑하고 삶을 굉장히 좋아하고 삶을 신비하기도 하고 또 삶을 생명의 탄생까지 이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어떤 원본적인 사고다. 왜 셋인가에 대해서 저는 북방 유목 문화와 목축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북방 지역과 그 황하를 경계로 농경 문화를 중심으로 했던 남방 문화가 굉장히 신석기 이래로 이질적인 문화권이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북방의 샤머니즘을 토대로 한 삼수문화의 세계관과 농경 문화를 토대로 한 이수문화의 세계관이라고 그 설명을 하는데, 이수문화는 주역에서 보듯이 하나에서 태극에서 음양으로, 음양에서 사상 8궤 64개로 둘로 계속 분화되는 겁니다. 삼수문화의 세계관은 하나에서 바로 세수로 쪼개집니다. 셋에서 다시 아홉으로, 아홉이 자기 복제수인 81로. 그래서 그 삼수문화의 세계관이라는 것은 그 제가 연구한 바로는 북방 샤머니즘의 굉장히 고유한 사유틀입니다. 숫자의 틀이 다른 만큼 사고의 틀도 다른 걸까? 만리장성을 중심으로 중원과 북방 지역을 나누면 수렵 유목문화를 가진 북방은 3, 농경문화를 가진 중원은 2를 중심으로 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결국 각 문화권의 수리 구조가 추상적 상징 기호로 변화됐을 때 각각 음양 2태극과 3태극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이러한 숫자 개념의 차이가 북방 지역과 남방 지역의 문화적 차이까지 설명해낼 수 있을까? 우리 민족 고유 사상에 관심을 가져 심도 있게 연구하는 대종교 총본사를 찾았다. 과연
우리가 가진 근원적 수리 구조는 무엇일까? 단군 신화 속에 등장하는 삼이 우리에게 어떤 힌트를 주지 않을까? 교당의 한쪽 벽에는 대종교의 기본 경전이 걸려 있다. 하늘의 이치를 설명한 비밀서로 천부경이라 불린다. 일정하게 나열된 숫자와 글의 조합은 수수께끼를 보는 듯하다. 이 천부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한 것일까? 천부경과 관련된 환단고기의 기록을 살펴본다. 태백일사의 소도경전 본훈편에 기록된 천부경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마치 암호를 들여다보는 듯한 숫자와 한자. 놀랍게도 3의 제곱수인 9자 9줄 81개의 정교한 구조로 되어 있다. 여전히 그 해석과 진위 여부에 논란이 있지만 이 천부경의 수리 구조는 우리 민족의 사유체계를 숫자와 이미지에 녹여냈음이 분명하다. 하나는 시작됨이 없는 하나에서 시작되며 그 하나는 셋으로 나뉘어도 근본은 다함이 없다. 천부경이 담고 있는 논리는 1, 3, 9, 81. 북방문화의 수리구조로 알려진 삼수분화가 이 의문의 경전 속에 완벽하게 포함되어 있다. 삼수분화의 세계관이 북방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면 이를 알아볼 수 있는 또 다른 예는 없는 걸까? 취재진은 북경의 천단공원을 찾았다. 하늘의 성전 천단. 1420년 명나라 영락제가 완성했다. 그러나 현재의 천단은 만주족인 청나라가 다시 만든 것이다. 중국 최대의 제사 건조물로 1998년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중국 황제는 스스로를 천자로 여겼다. 즉 하늘을 받들어 제사를 지내는 일은 제왕의 주요 임무 중 하나. 하늘을 상징하는 건물을 짓는 데 힘을 쏟는 것은 당연하다. 건물의 웅장함과 신비한 구조는 지금도 눈길을 끈다. 하늘의 제를 지내던 원구단. 놀랍게도 3의 수리 체계가 그대로 녹아 있다. 천심석을 중심으로 9겹의 대리석판이 원을 그린다. 첫 번째 원은 9개, 두 번째는 18개, 세 번째는 27개로 이어져 결국 마지막 9번째 바퀴는 정확하게 9의 9배 수인 81의 조각으로 이루어졌다. 원구단으로 오르기 위한 층의 개수도 3층, 각각의 층을 오르기 위한 계단도 9개, 담장의 난간도 층에 따라 9, 18, 27칸으로 철저한 139, 81의 나열이다. 지금 현재 보는 그 천단의 모습은 북방족인 그 청나라가 중원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새로 건설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주족들은 그 북방 샤머니즘의 삼수분화의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뭐 계단이라든지 난간이라든지 가운데 천신석을 중심으로 한 그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139, 81로 이어지는 삼수분화의 세계관을 건축물로 구현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청나라를 세운 만주족은 한족이 세운 명나라와는 다른 수리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명대와 청대 천단 구조를 비교해보면 계단, 난간, 환구 형태에서 차이를 보인다. 북방문화의 뿌리를 둔 청나라는 그들의 사상을 이 천단에 고스란히 남겼다. 초원과 사막에서 자연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몽골.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조금 떨어진 초원. 마침 이곳에서는 몽골의 가장 큰 전통 축제인 나담 축제가 열렸다. 나담은 몽골어로 경기를 뜻하는데 에린 구르반 나담이라 하여 세 가지 용맹스러운 경기, 즉
씨름, 말타기, 활쏘기 세 종목을 겨룬다. 평생을 말과 함께 한다는 몽골인들. 축제의 첫날은 말타기 경주가 열린다. 어린 소년들의 말타기 시합이 흥미진진하다. 하지만 뭐니 해도 나담 축제의 최고 인기 종목은 씨름이다. 몽골에서 가장 힘센 사람을 뽑는 씨름. 몽골어로 버흐라고 불리는데 한국의 씨름과 비슷해 보인다. 상대방을 제압해 팔꿈치, 무릎, 어깨 등을 땅에 닿게 하면 이긴다. 승리자는 몽골의 9 부족을 상징하는 깃발 앞에서 가루다라는 새의 춤을 춘다. 그런데 이 씨름의 경기 운영 방식이 독특하다. 매년 512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토너먼트로 경기가 진행되는데 한 선수는 3번씩 3번, 모두 9번을 싸워 이겨야 최고의 씨름 영웅이 된다. 이때 3번째 경기는 선수가 직접 쉬운 상대를 고를 수 있다. 최종 우승자의 흥겨운 춤사위 가루다. 승리자에게 주는 선물에도 3의 개념은 여지없이 나타난다. 9벌씩 9종류, 즉 81가지의 선물이 수여된다. 몽골인의 용맹을 가늠하는 전통 씨름 경기에 어째서 3과 관련된 숫자들이 많은 것일까? 몽골 비상, 몽골인들의 손으로 완성된 그들의 역사서다. 여기에 숫자 9와 81에 관련된 기록이 많이 나타난다. 징기스칸의 친구이자 부하인 부르칸이 징기스칸에게 죄를 지어 사과를 하러 가는 길에 선물을 준비한다. 그런데 그 종류가 9종씩 9개, 즉 81가지로 최고의 예우를 표한 것이다. 몽골인에게도 숫자 3이 특별한 것일까? 또 3의 완성수인 9와 81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Ер нь бол монголчууд ертөнцийн үүслийг 3 юмнаас үүссэн гэж үздэг л дээ. Тэгээд юу гэдэг вэ гэхлээр нөгөө шороо, гал, уснаас үүсэлтэй гэж үздэг. Тэгээд энэтэйгээ холбоотой 3 тог ертөнц үүссэн тийм ээ. Ийм 3 юмнаас үүссэн гэдэгтэй холбоотойгоор 3 тог бэлэгдэж ирсэн байна. Ингээд бүх зүйлээ дандаа сайн сайхан аливаа үүлийг хийхдээ аливаа зүйлийг бол 3 тогоор хийж үйлдэж түүнийгээ дээдэлдэг юм л та. Жишээлбэл монголчууд ярьдаг штеп. 우리네 동네 어귀의 선왕당 같은 어버. 지금도 몽골인들은 이 돌 무더기에 돌을 3번 던지고 주위를 3바퀴 도운다. 몽골인들에게 삶은 여전히 생명의 수로 남아있다. 유목민족의 원형이 남아있는 몽골. 무엇보다 몽골인은 세상을 하늘과 땅, 사람으로 나눈 샤머니즘적 세계관을 믿어왔다. 이것이야말로 북방문화의 중심 사상이다. 이 몽골 초원과 만주 그리고 시베리아 남단을 포괄하는 지역에 북방 샤머니즘의 그 토대를 둔 삼수문화의 세계관이 다 공유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각종 그 신화나 민담이나 혹은 생활 풍습 가운데 그런 삼수문화의 세계관에 3과 9, 81이라는 성수의 개념이 많이 남아 있지만 그것이 이제 문화가 남방으로 내려가면서 중원 지역하고도 계속 그러니까 문화적인 교류가 됩니다. 문명의 흐름은 경계가 없다. 서로가 영향을 끼치며 전개된다. 중원의 앙소 문명에서 가장 최초로 발견된 삼조고의 채도. 숫자 3의 세계관을 담은 이 상징물은 역시 북방문화의 영향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삼수문화의 세계관이라는 틀 때문에 그 태양의 상징으로서 까마귀가 들어오지만은 다리를 그릴 때 3으로 그린 것이고 그게 우리의 삼신사상이라든지 이런 문화적인 특수성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원의 황하 문명이 가장 오래되어 일방적인 문명의 전달자로 인식됐다.
그런데 삼조고 같은 북방 문화의 영향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의문은 중국 대고고학자 소병기의 논리로 풀이됩니다. 그는 고고학적인 조사를 통해서 고대부터 남방과 북방 문화가 교류했음을 밝혀 과거 중원 중심 문화론의 일대 대변혁을 일으켰다. 황하의 남방 문화와 요하의 북방 문화가 만나는 지점, 바로 오르도스가 비밀의 통로였다. 황하가 중원으로 들어오기 전 오르도스 지역에서 강물은 기역자로 급히 꺾여 들어온다. 바로 이 험한 계곡을 따라 신석기 시대부터 북방과 남방 문화가 이어졌던 것이다. 북쪽 유목 문화와 중원 문화가 교류한 이 길을 소병기는 와이벨트라고 이름 붙였다. 예로부터 문명의 불모지로 알려졌던 북방에는 어떤 문화가 존재했을까? 그 정체를 만나기 위해 내몽고 자치구 적봉시를 찾았다. 내몽고 지역이지만 요하 일대의 요동반도와 만주에 더 가깝다. 적봉은 붉은 산이라는 뜻. 그야말로 붉은 땅의 기운이 산과 마을의 풍경을 이채롭게 한다. 붉은 힘줄처럼 불끈 솟아오른 산. 이 황토가 퇴적된 언덕이 바로 수천 년 전의 비밀을 품고 있다. 홍산은 5천 년을 거슬러 올라 신석기 문명이 자리 잡은 곳. 지금도 황토를 걷어내면 문명의 조각들이 발견된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 이렇게 연결되는. 이거 봐.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 같은 색이다. 산 전체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무수한 유물을 쏟아내면서 기원전 3500년 신비의 왕국이 베일을 벗었다. 그야말로 거대한 문명의 발견이다. 홍산 문화가 등장한 1980년대를 전후로 중국은 일대 충격에 휩싸였다. 중국 최고의 문명을 황하라고 믿었던 중국인들. 그러나 그보다 천년 앞선 고도의 신석기 문화가 요하를 중심으로 이미 존재했던 것이다. 만주 지방을 가르는 요하를 중심으로 발해만에 위치한 신석기 문화지대, 이를 가리켜 홍산 문화라 부른다. 그 역사 이래로 모든 논리가 이 만주 일대, 요동과 요소를 포함하는 이 일대의 문화는 그 중원의 황하 문명의 영향으로 뭐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뭐가 전래되고 이런 식의 그 논법이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일대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동이라든지 북적이라든지 하는 야만인의 땅이었어요. 그곳에서 그렇게 신석기 시대에 어마어마한 새로운 문명이 있었을 거라는 걸 아무도 상상을 하지 못했죠. 수천 년 전 요하가 이룩한 문명은 오랫동안 붉은 토양에 덮인 채 깊이 잠들어 있었다. 황하 문명을 뛰어넘는다는 요하 문명. 그 진면목을 만나기 위해 우하량으로 향했다. 취재진이 먼저 찾은 곳은 우하량의 주량 북산 정상에 위치한 여신묘. 문명의 여명기, 제단을 쌓고 신과 소통한 곳으로 신의 영역이었다. 고대의 종교 성지인 여신묘가 발굴되면서 홍산 문화가 전면에 드러났다. 특히 이곳에서는 여신의 두상이 출토됐는데 진흙으로 빚었고 옥으로 눈을 만들었으며 실제 사람 머리 크기만 해
여기 고고학자들은 대단히 큰 그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기원전 3000년, 지금부터 5000년 전에 이미 대능하 유역에 이만큼 큰 신전을 구축할 수 있었던 그 세력이 과연 어느 세력이냐, 그 조직이 사회가 어떤 사회나. 흙으로 빚은 여신의 얼굴. 5000년 전의 고대인과 마주보는 듯하다. 다양한 제기와 소조로 된 여신상들이 발견되면서 이곳의 문화가 이미 시족 사회를 넘어선 고대 국가 형태임을 짐작하게 한다. 여신묘와 1km 정도 떨어진 우하량 유적지로 향했다. 이곳은 홍산 문화의 중심지로 제단과 무덤으로 구성된 대형 종교 유적지다. 길이 160m에 너비 50m 규모로 거대한 적속총 5기와 돌로 쌓은 제단 1기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취재진의 눈길을 끈 것은 제단의 형태다. 사각형 모양의 방형 제단과 원형의 제단이 있는데 특히 원형의 제단은 3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북경에 있는 천단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그 제단과 그다음에 여신묘와 거대 적석총들이 다 연합되어 있는,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걸 흔히 단묘총,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서 홍산문화라는 것이 이미 기원전 3500년 단계에서 단묘총을 가지고 있는 초기 국가 단계에 진입했다라는 논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곳의 무덤은 주로 적속총과 석관묘가 대표적이다. 기원전 3500년에 묘와 제단을 만들 수 있었던 고대인들. 특히 적석총은 시베리아의 가장 이른 돌무덤의 연대보다 1000년 이상 앞선다. 무덤 속에서 홍산만의 독특한 매장 풍습이 발견된다.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옥을 관 속의 주인과 함께 묻었는데 하나의 관에서 20개가 넘는 옥이 발견된다. 옥은 실제로 실생활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종교적 상징물로 사용됐다. 영원 불멸의 상징. 옥기는 하늘을 통하는 신령스런 기물인 것이다. 무덤에서 발견되는 옥기들은 그야말로 옥예술의 정수. 과연 홍산 문화인들은 뛰어난 옥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단순한 신석기 도구로 만들었다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다. 그러니까 홍산에서 나오는 주로 그 여러 가지 C형 옥에서 두께가 보통 한 2cm 정도의 두께가 되는데, 그거를 직접 뚫어봤어요. 실험을 해서. 구멍 하나만 뚫는데 4-5일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 하나를 다 만든다면은 결국은 누군가가 붙어서 뭐 서너 달, 뭐 정확하게 우리가 추측하기는 한 달, 2달 이렇게 매달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굉장히 많이 발굴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미 어떤 부족단이나 시족단에서 아무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는 정교하게 그런 것들을 제작할 수 있는 직업군이 분화되어 있을 거라는 것이 일반적인 통설입니다. 장인들의 손에서 전문적으로 세공된 옥기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세련된 모습으로 발전한다. 홍산 문화의 옥기와 중국 최초의 국가인 은나라의 옥기는 2000년의 시간차를 가지고 있는데도 굉장히 비슷하다. 즉, 홍산의 옥기가 중원지방으로 흘러가 중국 옥기 문화의 기원이 된 것이다. 특이하게도 옥기는 점점 용의 형상을 갖춘다. 대릉하 상류에 위치한 사해 유적. 우하량 유적지보다 2100년이 앞선 것으로 중국 문명 가운데 가장 먼저 옥기가 출현했다. 그런데
이곳에서 바로 용 형상의 돌무더기 석소룡이 발견된다. 스스로를 용의 자손이라 불렀던 중국인들. 그들이 숭배하는 용의 기원은 중원이 아닌 바로 이 요하유역이었다. 20m나 되는 거룡이, 이게 발이 있고 입이 있고 머리가 있고 꼬리 부분이 있고 그런 용이 여기서 그런 형상이 나왔다는 것은 동북아시아의 그 용신앙의 그 원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국 고고학회 상임이사장인 곽대수는 우하량 유적지 고고 발굴 보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중국 5천년 문명의 기원이 요하유역에 있음이 유적으로 확인됐다. 특히 우하량 적석청 제16지점에서 발견된 옥풍, 옥인 등을 비롯해 각종 제단과 묘, 이들의 배치는 북경의 천단이나 명나라 황제를 모신 13릉과 비슷해 예의 원형을 찾아볼 수 있다. 중국 문명의 중심지가 결코 한 곳만이 아니었다. 결국 저명한 고고학자 소병기 또한 홍산 문화는 중화 문명의 서광이라며 요하유역을 중국 문명 발상지 가운데 하나로 인정했다. 중국이 여태까지 그 중국 문명 하면 황하 문명, 그다음에 장강 문명을 얘기를 하였는데 지금 요하 문명은 중국 문명보다, 그러니까 황하나 장강보다도 2000년이나 앞선 그런 문명으로서 중국이 과거에 생각했을 때는 오랑캐 문화였습니다. 동이의 문화였는데 이것이 현재는 중국 영역 안에 있다 보니까 중국이 새롭게 문명 논을 재편을 하여서 이 모든 것을 중화 문명으로 잡고 새롭게 중국 문명을 정리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황하 문명보다 1000년을 앞선 요하 문명은 서양의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거의 동일한 시기에 생성된 문화이다. 지금까지 황하를 중원 문명의 요람으로 보았던 중국인들이 요하 문명을 중국 문명의 기원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과연 홍산 문화가 중국인들의 역사일까?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중국의 경계는 어디일까? 중원을 통일하면서 진시 황제가 세운 만리장성. 청나라 이전의 중국인들이 자신의 영역과 외부 세계를 가른 국경선이다. 북경에서 차로 2시간 정도 달려 만난 만리장성. 장성 밖은 관념상 중국의 영토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저 너머에 존재한 요하 문명의 주인공은 누구인 걸까? 이 만리장성을 넘어서 이 요하와 가까운 대능하 유역에서 이렇게 새로운 문화권이 발견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한반도의 우리 한국 문화, 고대 문화와의도 관계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대하는 방식은 가장 변하지 않는 민족 고유의 풍습을 남긴다. 그리하여 고고학에서 묘장법은 동일한 문화권을 상징하는 표식이 된다. 우하량 유적지에는 집단의 우두머리 무덤으로 보이는 거대한 적석총과 27개의 석관묘로 대부분 돌무덤 형식을 취하고 있다. 석관묘는 돌널 무덤이라 하여 평편한 돌판을 잘라서 묘실 벽을 짜고 유해를 넣은 뒤 돌판으로 덮었다. 이러한 묘 형식은 특이하게도 요하 문명과 발해만 한반도 일대에만 발견되어 이들이 동일한 문화권임을 증명한다. 홍산 문화에서 아주 대표적인 묘제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발굴되고 있는 적석총의 경우에도 그런 묘제가 중원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고구려의 장군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적석총의 대부분의 그 가장 전형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그와 거의 유사한 형태로 홍산 문화에서는 3단으로 되어 있는 방형 혹은 원형의 제단이나 적석총들이 굉장히 많이 발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화 유적들이나 적석총의 형태라는 것은 중원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역시 한반도와 만주와 일본으로 이어지는 그런 북방 문화 계통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취재진이 찾은 곳은 사해유적의 중화 제1촌.
중국에서 발견된 최초의 주거지 형태로 기원전 6000년에 건설되어 홍산문화 이전에도 대릉하와 요하유역에 문명이 존재했음을 설명하고 있다. 주야 무장센터짜리. 그래서 이 유적은 특히 중요한 그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토기 양상이 빗살무늬 토기를 쓰고 있다는 거. 곡식을 담아두고 음식을 조리하던 그릇에도 문양을 새겨 넣은 고대인들의 마음. 특히 갈지자 형태의 무늬는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빗살무늬 토기와 매우 비슷하다. 수천 년이 지나도 바래지 않는 영롱한 빛, 옥. 최초의 옥귀고리, 별상이식은 우리나라 고성 문암리에서 발굴된 것과 흡사하다. 우리하고 매우 가까운 지역, 고조선이나 우리 고대 민족 동해 지역의 이 지역에서 이 고대 문화가 창조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고대사, 우리 고대 문화, 우리 고대 민족, 이게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명의 충돌은 새로운 문화로 거듭난다. 요하에서 움튼 홍산 문화는 동쪽으로 내려와 한반도의 문화 형성을 돕는다. 서쪽으로는 중원 지역과 연결되어 중국의 문명을 만드는 데 적절한 문화적 수혈이 이루어진다. 보고 발굴이 진행되면서 많은 것들이 요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중원으로 내려간 것을 설명해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실제로 지금 중국학자들의 논의로는 최초의 용의 형상도 요하에서 발견이 되고요. 최초의 봉황 형상, 그다음에 최초의 그 주거지, 집단 주거지, 그다음에 갑골문의 원형이라고 얘기하는 도부 문자나 암각 문자 이런 것들이 전부 요하에서 가장 먼저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요하와 황하 지역이 서로 교류가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일방적인 영향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앙소 문화의 영향을 받는 측면도 물론 있지만은 여기에서 내려가서 영향을 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대 문명의 발상지 홍산. 동아시아 문화의 주류를 형성하며 주변 지역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중원에서 문화를 받아들여 형성한 수동적인 문명이 아니라 고유한 그들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뛰어난 문명의 텃밭을 일구었다. 남방 문화인 앙소 문명과 북방 지역의 요하 문명, 그리고 바이칼 초원 문화는 수세기에 걸쳐 교류하며 이른바 동방 문명의 심장박동을 뛰게 했다. 북방 문화가 남방 문화에 끼친 영향이 바로 앙소 문명에서 발견된 채도 속의 삼조고를 설명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초의 삼조고 상징은 앙소에서 나오지만 그 삼족이 만들어질 때도 와이벨트를 통해서 북방의 삼수문화의 세계에 영향을 미친 것이고, 그 다음에 거의 소멸되다시피 하다가 북방에서 내려온 상족들에 의해서 다시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삼수의 상징성을 지속적으로 가지면서 근근히 이어지다가 결국 중원 쪽에서는 그들과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삼수의 상징성이 거의 사라집니다. 중원에서 사라진 삼조고는 고구려인들에 의해 그들만의 삼조고로 부활했다. 그렇다면 고구려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 고구려가 사라지면서 그들의 상징인 삼조고도 사라져버린 걸까? 그런데 서울대 규장각에서 흥미로운 정보를 얻어냈다. 문종 4년에 완성된 세종실록. 여기에는 왕이 행차할 때 주변에 세우던 의례기를 기록해놓고 있다. 엄숙하고 권위적인 공간을 연출하기 위해 세우던 의례기. 깃발에는 청룡, 백호, 현무기와 함께 주작기가 등장한다. 그런데
주작기에 그려진 주작의 모습이 기이하다. 바로 머리가 셋에 다리가 셋이다. 삼두삼족의 주작은 세종실록뿐만 아니라 악학괴범, 국조오레이 등에도 나타난다. 모화 사상이 팽배했던 나라 조선. 그러나 주작기만은 중국을 따르지 않았다. 실제로 중국의 주작기는 머리가 하나이다. 왜 조선 왕조는 그들의 주작기에 삼두삼족을 그린 걸까? 조선시대에는 그 해를 표현한 그 일기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천상에 하나밖에 없는 해를 상징한 일기는 천자국만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중국을 섬겼던 제후국의 입장이었던 조선은 일기를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기 대신에 주작기에 그 일상문에 표현되었던 그 삼족의 전통이 삼두삼족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비록 제후국으로서 중국을 따랐지만 조선의 왕실은 고구려의 태양조인 삼조고의 전통을 주작기에 담아 천손의 자존심을 지킨 것이 아닐까. 비단 궁중에서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삼두일조궁이라는 특별한 상징물로 삼조고가 가진 삼의 생명을 이어갔다. 삼두일족응, 매라고 하는 뜻이죠. 자, 이런 부족이 아주 넓게 퍼집니다. 어떤 민중의 어떤 뭘 악기를 쫓는다거나, 그 안에는 아주 탕가놀이를 포함한 어떤 그 부정부패까지 포함한 겁니다. 이것을 쫓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삼두일족응으로 나타납니다. 이 잔재가 21세기 지금까지도 사찰의 부족 속에서 흔적이 완전히 남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삼이라고 하는 이 트레이드 마크가 강인한 시각적 비주얼로 지금까지 남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역사는 흔적을 남기고 상징은 그 시대를 반영한다. 비록 고구려의 기백 넘치던 삼조고의 모습은 사라졌지만 사라진 것이 아니야. 우리 민중 속에 삼조고는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하여 그 생명의 맥을 이어왔다. 21세기에 우리는 삼조가 갖고 있던 힘, 조선 후기에 했던 삼두일족응이라고 했던 그 장수매 같은 그 날카로운 매의 힘, 이 까마귀의 힘, 태양의 힘, 이 힘을 우리는 다시 복원시키는 것이 21세기 우리의 새로운 문화 콘텐츠의 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물은 전성기 시절 고구려인의 자신감을 한껏 뽐내고 있다. 고구려의 보물 속에 화석처럼 각인된 삼조고. 광대한 땅을 정복하고 북방문화의 중심축이 된 고구려. 그들이 되찾고자 한 것은 바로 옛 조선의 영웅, 민족의 뿌리를 찾기 위한 노력이었다. 고구려를 중시할 때 중요한 것은 고조선 고구려 발해로 이어지는 역사의 맥락에서 일단 고구려의 중요성이 이해가 돼야지 고구려 자체만 단도로 떼어냈을 때 한계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구려에 관심을 갖고 고구려의 어떤 정신을 드높이는 데 있어서도 그것이 반드시 고조선과의 연관성 속에서 이해되는 고구려여야지만 그게 의미를 갖지. 지금껏 우리가 잊고 지내온 역사 고구려. 이 땅에 남아있는 고구려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는 한민족 고대사에 한 발 더 다가선다. 1500년 전 웅비한 고구려. 그들이 되찾고자 했던 땅 고조선. 이와 관련이 깊은 홍산문화까지 추적해보았다. 묘하에서 태어난 고도의 신석기 문명 홍산문화. 이곳은 동북아 정원과 교류하고 초원과 함께 숨쉬며 동방 문명의 힘줄이 되어 거대한 동아시아 문화 맥박이 되었다. 동북아시아 역사를 얘기할 때는 이 북방 지역은 항상 앙소문화 황하 유역에서 나오는 어떤 문화적인 후광을 입어서 여기에서 뭔가 탄생하고 하는 식의 시각이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북방족들이 중심으로 되었던 요하 문명권이라는 게 엄연하게 존재했다는 것이 고고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어떻게 또
남방 쪽으로 영향을 미쳤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자부심을 갖고 그런 것들이 주맥이 한반도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조고를 찾아 떠난 머나먼 길은 5,000년 전의 기억을 품은 붉은 산에 닿았다. 북방 지역에서 자라난 거대한 홍산 문화. 그들이 가진 고유의 세계관과 고도에 발달된 문물은 중원에 전해져 족적처럼 남아있다. 문명 교류의 키워드 삼조고. 홍산 문화의 영향을 받은 중원에서 다시 북방 문화를 계승한 고구려 속에서 삼조고는 동방 문명의 맥으로 우리의 가슴에 기억된다.